안녕하십니까.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 세션 중 한국의 교통 인프라 분야에 진행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연구본부장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약 100분 동안 진행될 한국의 교통 인프라 분야 세션에서는 4가지 부분, 공항, 철도, 도로,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주요 관계기관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님을 모시고 개회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학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막식을 아주 성대하게 잘 했어요. 아주 중요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주 흥미있는 그런 어떤 그 행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첫 번째 날 첫 번째 이제 이 세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후에 한국의 교통 인프라 그 분야, 인프라 협력 분야를 가지고 이건 이제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고 여기 오늘 발표해 주시는 저희 한국교통연구원 포함해서 4개 기관, 인천 국제공항공사,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이런 분들이 이제 공동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중요한 세션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세션은 아마 생중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션에 들어오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현장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그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 분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특히 세계은행이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 그다음에 OECD에서도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아주 세계적인 아주 선진국에 버금가는 교통 인프라와 교통 서비스를 하게 됐느냐 그런 질문을 가끔 자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발표를 듣다 보면은 저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 뭐 여러 가지 비결도 있지만 또 앞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개발한 습득한 여러 가지 발전 경험이나 또는 기술 노하우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경험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만들자는 게 오늘 아마 세션의 주 목적이 아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분 동안에 4개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각 발표를 듣고 혹시 질의나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은 그 시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그 한국의 교통 인프라 분과 2020 코리아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행사에 들어오신 것, 세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재학 원장님의 세션에 대한 개요 그리고 세션에 대한 의미에 대한 개회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4분의 발표와 4분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공항 부분에서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 방역팀을 이끌고 있는 홍성현 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 방역팀장 홍서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천공항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글로벌 공항과 비교해서 무엇이 차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고 점진적으로 항공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공항 방역의 개념은 금번 코로나 사태 전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 오염 국가에서 전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입국 검역 위주였고요. 또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객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했었습니다. 이에 비해 코로나 이후에는요, 안전한 여행을 보장할 수 있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출국 방역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방역에 있어서 공항과 항공사의 역할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방역이 공항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7천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 최대 관문으로 해외 전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방역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본 코로나 사태에 100% 국경을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이러한 국가 정책을 100%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올해 1월 20일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위기 정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또한 3월 26일에는 공기업 최초로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출국 여객 대상으로 3단계 발열 체크를 시행하고 공항 산업 생태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감염 우려와 여행 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행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산업 생태계 또한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본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공항 당국이 이 수요 회복 및 그리고 항공산업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한 여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방역이 공항 운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인천공항은 혁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방역 추진을 통해서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검역은 입국 검역 위주였고 입국하는 여객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공항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출입국 안시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주체 간의 정보 공유가 미비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유증상자 발생 시 정보를 서로 방역 주체 간 공유해서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입국 시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을 요구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출국 프로세스에 건강상태 확인 절차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객분들이 해외 출국하기 이전에 코로나 음성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고 서류를 발급받고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절차를 공항 내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항 내 검진센터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공항 방역 모델은요. ICT와 진단 기술을 공항의 출입국 프로세스와 융합해서 항공 여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스톱 방역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K 방역 모델 기준의 3T 프로세스를 인천공항의 우수한 IT 시스템과 시설 그리고 공항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천공항은 아태지어 공항 최초로 세계공항 협의회 공항 방역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10개 분야 122개 검증 항목을 통과해서 글로벌 방역 기준에 훨씬 부합하는 이상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여행 이전에
코로나 음성임을 확인하는 건강 상태 확인 절차가 추가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일본 등 주요 국제공항은 출입국 여객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항공사, 제약회사가 협력해서 신속 PCR의 경우에는 3시간 이내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검체 채취는 공항 내에서 하지만 검사는 이제 외부에서 돌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온라인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비엔나 공항 또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스왑을 이용해서 입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 대신에 여객이 직접 타액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이 방식은 아무래도 그 검체 채취의 방법이 용이하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국에 대해서도 해외 입국 시 요구하는 검사 및 서류 발급을 위한 PCR 검사 센터를 오픈을 했고요. 현재 기준으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향후에는 2시간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46,500엔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또한 방역 개념이 추가된 체크인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항공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역 모델 정립을 위해서 공항 내 진단센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진단센터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정도관리 절차를 아직 통과하지 못해서 이제 공항 내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장비는 외부에서 돌리는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 7시간 이상 결과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1월 초에 이제 그 정도관리 절차가 완료되면은 직접 검사도 공항 내에서 시행을 해서 4시간 이내에 모든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신속 PCR 검사가 국내 정식 승인을 받게 되고 그 검사 결과로 해외에서 인정을 해줄 경우에 2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이제 출국 여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검사 비용은 심평원의 수가를 따르게 됩니다.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 희망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면서 항공 수요에 있어서 점진적인 회복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백신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집단 면역이 생성되기까지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차도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안전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노선이 재개되고 자가 격리가 완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완전 종식기까지 1, 2년 동안은 트래블 버블과 같은 수요 회복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 서비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 수요 회복까지 1, 2년의 기간 동안 코로나 청정 국가 간 트러블 버블 도입을 통해서 교류 재개를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을 이제 건의드리고요. 일단 트래블 버블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부터 먼저 트래블 버블을 도입할 것인지 노선 선정이 필요한데 목적지의 확산 규모나 그리고 방역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잠재 수요, 항공사 여행사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협약 경험이나 관광산업 비중이나 무역관계 등을 고려해서 협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해야 될 거고요. 전체적인 국가를 모두 풀기보다는 이제 특정 목적지 간 엔드-투-엔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그 트래블 버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해외 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항에서 출도착 시에 코로나 음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같이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시범 운영을 통해서 트래블 버블 운영이 안전하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성도 확산되고 방역 당국의 우려도 불식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트래블 버블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량으로 신속하게 코로나 검사를 공항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서 이제 확진용으로 하고 있는 PCR 검사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검출이 가능하고 감염 초기에 검출이 가능하고 정확도도 매우 높지만 검체 채취가 어렵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장 검사로는 적합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응급선별용 PCR이나 침을 이용한 타액 검사 같은 방식이 국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원 검사의 경우에도 초기 검출이 불가능하고 정확도가 약간은 떨어지지만 또 15분 내에 검사가 완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도 보조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하는 검사 같은 경우는 안전한 항공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100% 정확한 검사보다는 여행 시기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다양한 검사 방식을 조합해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정확도를 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래블 버블 확대를 위해서 디지털 건강 요건을 도입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개발한 커먼 패스 같은 경우 홍콩과 싱가포르, 런던과 뉴욕 노선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항체 보유 여부나 코로나 검사 결과나 이런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방역 당국에서 인증을 해줘야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고요. 인천공항도 저희 검진센터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전송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확진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 지원하기 위해서 음성 확진 시까지 이동 동선을 추적하는 서비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검사센터를 재방문해서 서류를 또 발급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이동 동선상에 이제 동선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동선 최적화를 위한 무인 서류 발급용 키오스크도 출국장에 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그 항공 산업이 올 한 해 많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백신과 코로나 개발 보급에 이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점진적 수요 회복 시기에 맞춰가지고 인천공항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 공항 방역 선도 모델 개발 및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홍소연 팀장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미래교통의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구축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시티 교통연구팀의 김태용 팀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태양입니다. 요즘에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입니다. 여기저기 많은 나라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현 정부에서 정말 도전적으로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그 내용은 스마트시티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중에 모빌리티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이동의 어떤 그런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설명은 스마트 시티의 구현을 위해서 실현을 위해서 과연 스마트 모빌리티의 구축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구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그런 현황과 진단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제가 이슈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구축 방향 전략 그리고 결론과 정책 제안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4,0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그런 스마트 시티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또 도시별로 그런 다양한 특성들과 목표와 비전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스마트 시티의 구축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저희 나라에서도 한 80여 개 이상의 지자체가 그런 스마트 도시과나
팀 단위의 어떤 그런 전담 조직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부의 다양한 그런 추진 사업들을 지자체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많은 어떤 그런 관련된 서비스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형과 관련된 자율주행 셔틀이나 자율주행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모빌리티, PM이나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형태의 그 개인 모빌리티 형태의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스마트 주차나 스마트 횡단보도, 그 기타 여러 다양한 스마트 그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민들에게 제공되거나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정말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시티의 추진 전략과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스마트 시티의 그런 추진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하였고요. 거기에 맞춘 그게 기반한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을 2019년 7월에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다른 산업들과는 다르게,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게 어디 도시 성장 단계별로 어떻게 스마트 시티를 구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민과 간이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술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종합 계획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해보면 가장 먼저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불명하다는 부분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그런 다양한 그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목표와 비전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의 어떤 그런 다양성이 존재하고 미정립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인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성이나 개념이나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각 분야에 특히 교통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 수립 지침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축 전략과 실행을 하기 위한 실행 방안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그런 진단으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 저희가 ITS나 UCT를 몇십 년간 추진을 해왔었는데, 주로 운영자 측면에, 관리자 측면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로 넘어오고 스마트 모빌리티로 오게 되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게 된 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부족하다,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저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많이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서비스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기존의 ITS나 아니면 UCT나 거기에서 했던 많은 서비스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를 어떤 새로운 신기술,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신기술 기반으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솔루션이 개발되고 제공이 되어지고 시민들한테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법제도 한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의 그런 미비 부분이나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스마트 시티, 그 스마트 모빌리티의 어떤 그런 실현을, 저희가 원하는 실현들을 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저희가 전략과 방법들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의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어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들과 지향점이 다 상이하고,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그런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모빌리티를 제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 모빌리티의 구축 전략과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명확하게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들을 그리고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스마트 시티의 개념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한 120여 개 정도가 되고요. 그 120여 개 정도의 어떤 그런 스마트 시티 정의들을 쭉 모아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을 선정을 하고 한 40여 종의 스마트 시티 핵심 정의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그룹핑을 해봤더니 한 8개 분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 시티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뭐 최신 기술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들, 사회 통합과 어떤 도시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마트 시티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스마트 모빌리티는 그러면 어떠한 방향성과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모빌리티 개념들을 전 세계적으로 쭉 모아봤더니 한 30여 개 정도의 정의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분류하고 그룹핑을 해봤더니 크게 5가지의 중요한 어떤 그런 분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과는 좀 다른 철학과 그 새로운 교통의 패러다임을 추구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자동화와 통합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새로운 최신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ICT 기반의 첨단 통신 기반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한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떠한 우리가 현재 이 시대에 하나로 가기 위한 사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도 스마트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축을 할 때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의 개념과 정의에 맞춘 그런 다양한 구축 전략과 방향과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도시별의 그 모빌리티 서비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차별화된 그 도시의 맞춤형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전략과 어떤 전략 방향들이 설정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저희가 많은 그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 저희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도시나 모든 나라가 최신의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기술지향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도시가 안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과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들, 그 다음 디지털 인프라적인 측면들, 사실은 그 도시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나 상태에 따라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과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금 그 도출되고 제시되고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들은 다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구축 전략 중에 하나가 각 도시가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이 있는지 그 수준 진단과 관련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가 거기에 맞춘 방향성을 설정하고 중점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춘 그 서비스 수준 기반의 서비스의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월드뱅크와 함께 그 개도국에 도입 가능한 그 스마트 모빌리티 가이드라인 개발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궤도국의 도시가 안고 있는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 디지털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들을 고려한 그 도시의 가장 최적인 형태로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가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거기 나라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그런 사업 모델들을 제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그 방향 중에 하나는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다음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누리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예전에 UCT나 IT에서와는 다르게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그 결정 과정에 서비스를 도출하고 서비스를 그 실행하기 위한
제공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 과정 중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체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세종이나 부산의 국가 시범 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그 서비스들을 저희가 구축할 때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서비스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느끼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떠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리빙랩 형태의 어떤 그런 리빙랩을 구축을 해서 국가 시범도시에 들어가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시민 참여단과 함께 체험해보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다음에 최적인 방향으로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계획을 세워서 국가 시범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구축 방향과 전략의 한 부분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한 계획들이 체계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가용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그다음 편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도시에 있는 다양한 수단들, 모든 수단들의 가용한 수단들의 데이터들의 실시간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출발점과 목적지에 맞는 그런 다양한 수단들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 시범도시도 그렇고요.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 동력 R&D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핵심 사항으로 통합 플랫폼 개발하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거버넌스 체계가 그리고 운영 체계가 수립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모빌리티는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자들과의 그런 스마트한 거버넌스가 체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제공할 때까지 그런 스마트 거버넌스 형태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국가 시범도시와 대구시의 그런 R&D들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들을, 솔루션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빌리티에 관련된 법제도나 규제 지원 방안들이 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규제 샌드박스나 현재 새롭게 개발한 솔루션들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적용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법 제도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갈등적인 부분들도 해소가 돼야 되고요. 현 규제에서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다양한 법 제도 규제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인 스마트 모빌리티의 그런 교통 체계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의 그런 환경이나 수준에 따라서 가장 최적인 형태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 거버넌스적인 부분들, 법제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서비스를 도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플랫폼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사실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시민들한테 적합한 형태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고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지속 가능한 형태로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가 구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미래 교통의 대응 방향으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인력으로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김태형 박사님 참석하고 그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 여객기획처의 박두호 처장님을 모시고 철도 부분에 관해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지역 간선 중추교통으로서 고속철도의 역할과 과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 간선 중추 교통 수단으로서의 고속철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철도공사 여객계획처장 박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철도는 곧 한국 철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한국 철도의 과거와 또 현재, 미래라는 시점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철도가 걸어온 길입니다.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99년 9월 18일 날 노량진 제물포관 첫 기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철도의 날도 9월 18일로 계속해서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18년부터는 1894년 6월 28일 날 조선 공무임문 산하에 철도국이 개창된 사실에 근거해서 철도의 날을 6월 28일로 변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74년도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됐습니다. 현재는 하루 이용객이 일평균 한 326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성장을 하였고요. 우리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세계 5번째로 2004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2005년부터 저희들은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철도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KTX 산천, 그러니까 KTX만 운영해 오다가 우리 독자 기술에 의해서 KTX 산천 신차종이 들어왔고요. 2010년도에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가 개통되었고 2011년도에는 전라선에 KTX가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었고 그런 2015년도에 저희들이 고속철도 11년 운행에 맞춰서 5억 명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고요. 현재는 8억 명이 돌파된 상태입니다. 2017년 말에 강릉선 서울 강릉간 KTX가 운행을 개시하였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철도에서 수송 분담률이 약 33%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 개최에 일임을 하였고요. 그 공로로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요. IOC 위원들도 극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남북철도 화해 무드를 통했었고요. 그래서 그 해에 남북철도 현지 공동 조사를 거쳐서 남북철도 연결 착곡식도 그해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현재 간선철도 이용객 수가 2004년도 대비 한 26% 수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철도의 성장 속에는 우리 철도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광명역 KTX 살선 사고가 있었었고요. 2013년도에는 대구역 열차 KTX 충돌 사고도 있었고 2018년도에는 강릉선 KTX 탈선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많은 숙제와 과제를 안겨주는 아픈 상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에 근거해서 두 번째로 현재는 철도를 안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고 고객 감동이 될 수 있는 한국 철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 철도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첨단 기술 적용과 안전 예산 확대로 보이지 않는 그 위험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그 위험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까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고요. 또한 그 철도 안전 예산 투자를 그 한 3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8조 7천억 정도의 수준을 지금 안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안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그 현장 중심의 예방적 관리, 위기 관리로 그 안전 사고 제로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상 대응 훈련 같은 경우도 현재 수준보다 한 26% 수준 정도 또 현장 밀착형 훈련을 강화해서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저희들 그 고객 중심 철도 안전 중심의 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철도 사고 건수도 전년 대비 한 16%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객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공중 사상 사고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여객들이 공중 사상 사고가 일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37% 수준 정도 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미리 차단해서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한 부분이 그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객의 마음을 잇는 철도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열차 운행으로 고객의 시간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UIC 기준 그 고속철도 정시 운행률이 99.7%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세계 1위 최고 수준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한 89% 정도 정시 운행률을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정시 운행률이 거의 뭐 100%에 가까울 정도로 운행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그 스마트 교통 플랫폼으로 고객의 편의를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차 내나 역사 내 모든 구간에 무선 인터넷을 와이파이를 무료 설치하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철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부분도 그 공기업 최초로 도입해서 중소기업이나 매장에서 전국 213개 매장에서 213개 역에서 한 1000여 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교통수단의 최고인 그 코레일 그 톡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임세이밍 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역에서 왔을 경우에 바로 더 앞차를 바로 끊을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코레일 톡을 이용해서 상당히 그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자가 발권율,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지금 발권하는 율이 지금 한 81%가 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기준에서 한 16% 수준 정도 향상됐는데요. 이 자가 발권율 수준도 아마 최고 수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철도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그 제품 구매 비율이 한 84% 정도 수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연간 한 8,400억 정도의 그 매출을 그 중소기업에서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동반 그 상생과 공정 거래를 위한 한국 철도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함께 발전하고 공정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각 역의 매장이나 철도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역사에 보시면은 다양한 매장들이 있고요. 또 뭐 코레일 그 중소기업 명품마루 등도 지금 상당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저희들 그 200개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그 협력사와 대규모 그 동반선장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그 서로 성장하는 하는 건전한 건강한 철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철도 상생 플랫폼을 통해서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성과 공유제 확산과 협력 이익 공유제 도입에 대한 성과도 다소 있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미래의 부분입니다.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친환경 한국 철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속철도 생활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가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 지역 발전에 선도하는 철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철도 운영의 효율적 제고 등 6대 추진 방향에 맞춰 가지고 철도 생활권을 고속철도 생활권을 계속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 신규 차량도 지금 이제 KTX에 맞는 고속 차량이 지금 EMU 자료 보면 320으로 되어 있는데요. 320의 의미는 이제 320km까지 속도가 나기 때문에 이제 320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EMU 320 같은 경우도 지금 35편성 한 280량, 그다음에 이제 260km까지 속도가 나는 준고속 열차가 EMU 260으로 지금 명명되어 있고요. 이런 같은 경우도 33편성 거의 한 200량 정도 지금 구매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EMU 150은 150km 속도로 나는 지금으로 치면은 새마을호 열차 수준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열차로 운행될 구간이고, 이것도 지금 95편성 426량이 도입될 계획이 있습니다. 27년까지. 그래서 이 차량 구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해서 한 3조 원 정도 지금 차량 구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 지금 이제 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도입을 통해 가지고 열차를 그동안의 낡은 무궁화호나 기존 새마을호 열차를 다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준고속 열차 이 구간에 대해서는 EMU 260이 운행될 계획입니다. 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현재 영업거리가 3,888km에서 5,364km가 됩니다. 그러면 영업거리도 한 38%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전체를 포함한 수동 분담률도 15%에서 20%로 약 5%포인트 증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 간 주요 거점 간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운행 구간 중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 서울, 금천 구간, 또 평택 5선 구간에 대해서는 복선 전천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원활한 교통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철도 고속통행 실현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 대비 속도 경쟁력이 확보됩니다. 또한 수도권 내 고속통행도 실현이 가능하게 되면 통근 시간도 한 3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고속철도 같은 서비스가 인구 비율 대비 한 46%에서 60%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고요. 준고속 200km 이상 다니는 중고속 서비스에 대해서도 5%에서 한 25%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철도는 그래서 남과 북을 연결해서 대륙 철도의 시대가 열어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한국 철도입니다. 저희들 철도는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대비 8분의 1 수준, 화물차 대비 한 12분의 1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첨단 기술 개발해서 미래 경쟁력에 대해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 내의 공기질 향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쾌적한 철도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IoT 기반의 실시간 레일 온도 측정 시스템이나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검측 시스템 등을 통해 가지고 이상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미션이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입니다. 이런 미션 아래 안전한 철도, 편리한 철도, 미래의 철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서비스 슬로건이 마음을 잇다 당신의 코레일입니다. 고객에게 서비스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한국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도우 처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공항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철도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마지막 발표 순서로서 도로 부분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계획 차장님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의 진화와 확산이라는 주제로 멀티레인 하이패스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서비스 품질 강화 방안 다차로 하이패스에 대해 발표할 한국도로공사의 정홍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발표는 프롤로그, 그다음에 챕터 1, 2, 3 그리고 에필로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로 하이패스의 탄생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68년 고속도로가 첫 개통되면서 요금 수납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수납 방식이었습니다. 1994년에 그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계화된 요금 처리 시스템, 즉 TCS가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07년 이제 마침내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무정차 요금 시스템인 하이패스가 전국 고속도로에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하이패스는 도입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먼저 양적 성과를 먼저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도입 3년 만에 이용률 50%, 그다음에 도입 10년 만에 이용률 80%를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소에서 발생하던 교통사고가 연평균 190건에서 140건으로 감소되는 효과도 보였습니다. 또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 속도가 이전에는 정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무정차이기 때문에 속도가 30km로 향상되는 효과도 보였습니다. 질적 성과로는 그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5년 연속 선정도 되었고 그 이용객들이 선정하신 고속도로 10대 뉴스에 당당히 1위로 선정될 만큼 하이패스는 고속도로를 대표하는 서비스이자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또한 이런 하이패스의 이런 편리함은 시내에 있는 주차장에도 요금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되는 등 널리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만 이제 그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하이패스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하이패스 안내선을 따라 직진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끼어듭니다. 뒤따르던 대형 화물차도 비상등을 켜며 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실제로 하이패스 관련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위험한 차선 변경에 대한 불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만 200건 가까이 됩니다. 운전자만의 문제일까? 서울요금소 서울 방면입니다. 보시면 일반 차로 가운데 하이패스 차로가 끼어 있습니다. 급차로 변경을 막기 위해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든 없든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요금을 거두는 스마트 톨링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오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요금 수납원 고용 문제 등으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무리한 차로 변경을 막도록 요금소 진입로의 구조를 바꾸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고객들의 그 새로운 요구를 정리를 해보자면 좁은 차로폭,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속도 제한, 그다음에 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등의 4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그 국토교통부와 손을 잡고 문제점을 파악했는데요.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이패스를 도입할 당시 기존의 TCS 차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이패스를 설치해서 차로폭은 3m로 좁았고, 그다음에 이런 차로폭을 감안해 제한 속도를 30km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 이용객들은 평균 6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등의 좀 상황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또 그 톨게이트를 진출입하실 때 하이패스 이용 차량과 그 TCS 이용 차량 간의 엇갈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좀 고객 불만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미국의 뉴햄프셔주에서 2010년부터 도입된 ORT 사례,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제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안에 요금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원톨링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다차로용 하이패스입니다. 다차로용 하이패스란 그 차로 간 구분 시설을 제거해서 2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한 개의 하이패스 차로처럼 연결해서 그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하이패스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고속도로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 차로 폭이나 이걸 넓힐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숨겨진 2m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하이패스 차로는 차로와 차로 사이에 2m의 차로 구분 시설이 있었는데요. 이 차로 구분 시설을 제거하고 차로폭과 좌우 측방 여유폭을 확보해서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첫 시범을 고민을 하다가 일단 교통량이 적지만 그 평창 올림픽이 열리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강릉과 대관령 영업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 설치 결과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차로폭은 넓어지고 좌우 측방 여유폭도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통과 속도도 30km에서 50km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그 다차로 하이패스의 초기에 대한 평가는 차로폭은 넓어지고 급 감속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갑작스런 급감속, 그다음에 갑작스런 차선 변경, 그다음에 심리적 불안감이 없다는 3-NO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거에 여기에 멈추지 않고 실제 다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그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대중성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걸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이용하고 싶다. 그다음에 신속성 측면에서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 좋기는 한데 차로폭은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산하견이 함께하는 사람 협업체를 구성했고요. 이러한 협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서울, 서서울 등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대도시 관문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그 영업소 교통 여건에 맞는 다차로 하이패스 유형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2개 차로에 한식에 운영하던 걸 3개 차로형 한식, 아니면 2x2형, 즉 2개 차로의 한식을 2개 연속 연결해서 4개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신속성 측면에서 나들목형은 제한 속도를 50km로 했고요. 그다음에 본선형의 경우는 교통 흐름을 위해서 80km로 제한 속도를 향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 여전히 차로폭이 좁다라는 좀 그 고객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좌우 측방 여유폭의 그 방호벽을 기능은 유지하면서 슬림화하는 기술적 그 완성을 높여서 그 차로폭을 측방 여유폭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언론에 약 130건이 게재되었고 좀 분석 기사도 한 4건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기고분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다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면서 고객들의 만족일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15년간 대구 광주를 다니고 있는데 현재 남대구와 동광주 나들목을 아주 시원하게 넓혀놔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공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그전에는 좁아가지고 참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아주 시원하게 달릴 수가 있어 좋습니다. 하이패스 통과할 때 좁아서 조마조마했는데 넓게 해놔서 참 편안하게 다녀서 좋습니다. 전국에 다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그 고객의 칭찬에도 멈추지 않고 실제 다차로 하이패스 이용한 고객 50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구조 방정식 그 분석을 해봤는데요. 시인성, 안전성, 신속성 그 순으로 이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다차로 하이패스를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시는 버스 기사님 10분을 통해서 10분의 그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서 또 다른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좀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 기존 연합 협업 체계에 이번에 디자인 전문가까지 합류하셔가지고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네, 먼저 시인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LED, 그다음에 다양한 LED 시설하고
안정성 측면에서 VMS와 다양한 안전 표지를 설치했고요. 다만 지금 신속성 차원에서는 고객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제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동서울 톨게이트에 이 4개 차로용 한식의 완전한 형태의 일종의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것은 실제로 본선을 하나의 하이패스 차로로 연결한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나타내고 있는 수도권 제1순환선 청계에서부터 구리 남양주까지 톨게이트에 현재 지금 다차로 하이패스가 공사가 끝나서 단계적으로 오픈되고 있고요. 현재 성남 톨게이트는 저렇게 좀 더 디자인적으로 완성된 다차로용 하이패스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이후 달라진 고속도로 영업소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다차로 하이패스의 성과는 크게 이용자 측면에서의 공공성, 그다음에 저희 도로 운영자 입장에서의 효율성 측면을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용자 측면의 공공성에서는 통과 속도 향상이 있습니다. 본선형은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80km, 나들목형은 50km 제한 속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매우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빨라진 통과 속도 때문에 영업소 주변에 교통 흐름도 상당히 개선되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된 영업소에서는 하이패스 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상당한 안전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는 기존 하이패스가 3.18점을 나타내는데 현재 다차로 하이패스는 4.1점을 나타내는 등 고객들도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저희 도로 운영자 측면에서는 기존 하이패스가 시간당 1,100대가 이용할 수 있었는데 다차로 하이패스는 64% 증가한 1,800대까지 시간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기존 교통량을 보다 줄어든 차로로 처리할 수 있거나 또는 교통량이 증가하지만은 이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함으로써 차로 증설을 안 해도 되는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용객들이 편리한 다차로 하이패스 이용을 위해서 현재 내비게이션사들과 협업을 해서 올해 연말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다차로 하이패스의 위치와 그 제한 속도가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만족을 위한 저희 한국도로공사의 노력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정홍준 차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통 인프라의 중요한 4개 부분에 대한 4분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좌장이신 오재학 원장님을 모시고 발표자 4분 그리고 4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토론자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김백재 이사님,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주연 박사님,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남궁성 실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의 이창기 과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 진행하시는 오재학 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도 나오시고 발표자도 좀 나와주시죠. 다. 그럼
예,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오재학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이번 세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자는 이미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토론자분을 순서대로 제가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백재 국제항공운송협회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남궁성 한국도로공사 ICT 융합연구실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이창기 국토교통부의 첨단 교통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발표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교통 인프라나 또는 교통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 발전이나 또는 그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아주 핵심 근간을 이루는 그런 어떤 요소이자 서비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한 나라의 경제 성장하고도 이 교통 인프라의 어떤 그 성공적인 구축하고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신 공항, 인천국제공항,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그 다음에 고속철도, 고속도로, 이 네 가지 분야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인프라와 그 다음에 서비스, 교통 서비스의 특성을 잘 정리를 해서 설명을 짧은 시간에 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행사의 어떤 큰 틀은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이고, 그 속에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은 글로벌 협력, 그 다음에 글로벌 연대, 협력과 연대라는 아침에 개막식에서도 아마 쭉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협력과 연대를 효과적으로 잘 해나갈 거냐, 그런 게 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 제가 가능하시면은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에 또는 교통 시스템의 어떤 발전 경험, 특히 해외 사람들이 해외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참 우리가 배울 만하다, 그런 내용들을 좀 잠깐 언급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걸 효과적으로 세계 각국의 우리의 발전 경험을 필요로 하는 세계 각국의 협력과 연대를 실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제가 지금 요구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내용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토론을 네 분한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순으로 토론을 네 분한테 한 5분씩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은 발제자분들한테 또 한 2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은 우리 이제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두 분, 한 사람 정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사실 인천국제공항은 우리가 해외 이제 그 국제협력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인프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성공적인 인프라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01년도에 개항을 하고 나서 간지 지금 20년 정도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는 이제 가장 입국하는 관문이잖아요. 딱 들어오면은 이게 느낌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도 인천국제공항 같은 걸 하나 지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 이사님께서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국제선 서비스가 굉장히 어렵고, 따라서 지금 인천국제공항도 그 방역 가지고 상당히 아까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 이사님이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의 자랑스러운 점, 그다음에 국제협력,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와 대응, 이런 것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의 관문으로서 상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 신속하게 빨리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또 항공사의 협회의 또 대표로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항이라는 게 그 승객들이 이용을 하지만 또 항공기들이 오지 않으면 공항에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항공사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규모의 또 큰 규모의 좋은 시설의 공항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 자랑스럽고 또 그 수치나 또 우리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글로벌하게도 이미 어느 정도 그 다 알고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제 공항들이 많이 대형 공항들이 지어지면서 그 경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빨리 선도해서 대처해 나간다면 또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앞으로 항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많이 걱정들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항공사들 또 우리나라 공항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걱정이 많은데요. 사실은 인천공항은 상당히 준비가 지금 잘 돼가고 있고 또 특별히 항공사들도 이번 위기에서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을 통해서 또는 그 다른 그 서비스들을 통해서 그 최악의 경우들은 지금 한국은 이미 그 겪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의 항공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지만 9.11 사태 이후로 그 시큐리티라는 보안 안전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비행기 타실 때 별로 이렇게 검색 안 받고 타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잘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데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는 바이오 시큐리티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가 더 생겨서 공항이 이미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승객이 공항을 이용하고 또 항공기에 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구현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공항이 여러 가지 그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설 면에서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코로나 또는 어떤 감염병 검사를 공항에서 바로 하고 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빨리 선도해 나가는 부분에 있다고 보고요. 내년이면은 국제항공운송이 다시 재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전에 빨리 이 시설들이 개원이 돼서 운영이 되기를 또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건강 여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한국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괜찮다. 또는 증명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공항의 시설 중에 지금 그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특별히 하고 싶어하고 잘 해나가는 게 환승이거든요. 그래서 환승을 많이 해야 또 이쪽 그 서쪽 동쪽을 이어주는 그런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아까 저기 발표 중에는 없었는데 환승 시설 내에도 이런 검사 시설을 좀 만들어 놓으면 물론 뭐 다른 나라에서 올 때 검사를 다 하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하겠지만 중간에 환승 부분에 이렇게 열이 난다든지 어떤 심텀이 있을 경우 또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더 인천공항이 다른 세계 공항들에 비해서 어떤 안전을 확보한 공항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 시큐리티 공항 아주 좋은 새로운 그 워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이제 우리 홍서현 팀장님이 아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은 발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발언하시고 그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잘 여러 가지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잘했는데 이 방역에서도 우리나라 K 방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듯이
인천 K 공항 방역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으로 해서 감염병에 팬데믹에 강인한 그런 공항을 또 만들어서 세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토론자로 우리 유지연 박사님 한국교통연구원의 고속철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고속철도를 타면은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한국은 티켓 검사를 안 하느냐, 승차권 검사를,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다 체크를 하잖아요. 조용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빈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또 금방 와서 뭐라 그래요, 승무원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 온라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속철도를 해가지고 또 하나 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속철도 기술, 특히 차량 기술이나 건설 기술을 국산화를 하는 게, 그래서 심지어 해외 아까 아침에 보니까 우리 손병석 사장님이 우리나라 고속철도 노방 기술을 자갈, 콘크리트 그걸 해외 수출한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의 어떤 건설을 하고 그걸 운영하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우리 이전 박사님이 좀 뭐라고 어떤 측면에서 국제협력이 가능한지 이런 측면을 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지역 간선 중추 교통으로서 고속철도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코레일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박람회라는 취지에 맞게 한국의 고속철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던가 운영 노하우, 그리고 한국 철도의 역사까지도 아우르는 발표를 종합적으로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지금 좀 전에 좌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저희 발제자가 발제하신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재분류해서 보완 설명 드리는 쪽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속철도의 강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노하우의 강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강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주제 발표의 제목이었던 지역 발전하고 연계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속철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점이자 노하우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철도 하드웨어와 관련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지난 2004년 4월 1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속철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5번째로 개통을 한 거였거든요. 상당히 고속철도 선진국에 우리나라가 속하는 편이고 그 개통 시기도 상당히 빨랐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나 이쪽에서 이제 급격하게 건설 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늘려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이 고속철도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건설과 설계를 지난 80년대부터 거의 한 20-30년에 걸쳐서 했다는 것도 저희의 또 강점이자 노하우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고속철도 개통은 2004년에 했지만 고속철도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이 1980년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80년대에 고속철도 관련해서 노선을 구상을 하고 실제로 이 설계, 디테일한 설계, 그리고 설계 보완, 그 다음에 건설까지에 이르도록 하는 다양한 과정 속에서 20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또 역시 축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고속철도와 설계, 고속철도의 설계와 건설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고속철도 하드웨어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한국 자체적으로 철도 차량을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2004년에 경부고속철도 처음 개통했을 때는 사실 차량 자체는 외국에서 프랑스에서 수입한 차량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꾸준한 연구 개발과 뭐 이런 그 기술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철도 차량을 개발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노력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고속철도 건설, 그다음에 차량 그리고 시스템까지도 종합적으로 패키지화해서 대한민국이 그 철도를 수출할 수 있다. 고속철도를 글로벌에서 협력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속철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처음에 고속철도 개통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고속철도 타는 연장은 115km 수준이었습니다. 요거 작년 수치로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은 430km로 3배 정도 증가를 하였거든요. 이 얘기는 그동안 그 고속철도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게끔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열차 운영 체계, 고속철도 운영 체계를 구축한 그 한국철도의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발표하시면서도 설명 주셨지만 정시율 수준이 거의 100%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다양하고 폭넓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운영 측면에서의 서비스 강국도 함께 이루어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는 철도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속철도의 하드웨어 내지는 소프트웨어처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한 10년간 고속철도가 개통하고 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그 정차 도시에서의 인구 변화라든지 산업구조 변화 측면에 있어서 고속철도 개통이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 정차 도시 주민 또는 그 고속철도 이용자들은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에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고속철도 역세권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역세권 인식에 대한 변화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고속철도 개통하고 나서 한 5, 6년 후에 연구를 시작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변화들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거나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고속철도 개통하고 15년 이상이 경과하면서부터는 이러한 그 효과들도 가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고속철도를 건설해야 되는지 자체를 그 고민하고 있는 글로벌 세계 국가들에게 있어서 고속철도 건설이 이렇게 지역 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노하우까지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 사례들도 함께 글로벌 측면에서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발제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재정리하는 수준으로 토론 드렸고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연 박사님은 한국교통연구원에 근무를 하는데 이 코레일의 홍보대사, 명예 홍보대사 정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한국의 고속철도, KTX, SRX 고속철도가 안전한 서비스로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 이 점은 굉장한 그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속도로에 대한 토론을 좀 우리 남궁성 박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고속도로야말로 60년대 말에 한국의 어떤 그 경제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출발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정말 25만 대밖에 없을 때예요. 지금 2,000한 400만 대 이렇게 300만 대 이렇게 되는데 25만 대 있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뒤로 이제 7x9이라는 이제 거대한 고속도로 망을 네트워크를 건설을 했고, 오늘은 이제 운영 차원에서 하이패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포괄적으로
우리 남궁성 박사님이 한국의 고속철도의 어떤 그 발전 경험과 국제 협력에 대해서 토론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남궁성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발표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드릴 말씀 많으나 제한된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간직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재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 통계를 살펴보니까 적어도 자동차 보유대 수 통계가 나오는 시점부터 2017년 우리가 2천만 대를 넘기는 그 시점까지 자동차 보유대 수가 무려 480배가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동차 보유대 수로만 2천만 대가 넘는 나라가 불과 15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지난 4년간 약 100년 된 세계 도로교통 기술인들이 모이는 피아크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4년간 개도국들을 위한 저비용 교통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완성을 했습니다.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깊게 받은 인사이트가, 첫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테스트 사이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이 필요한 거는 잘된 사례보다는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기네들 여건에 맞는 어떤 솔루션이나 방법을 시도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를 미리 우리나라의 사례를 삼아서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하이패스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쭉 구축해왔던 사례가 개도국 입장에서는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개도국들이 가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그 미래의 어떤 모습을 바로 도입을 했을 때 그네들이 과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하이패스를 한번 봤어요. 하이패스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를 지금 한번 따져보고 가야 되는데요. 단지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이용한 만큼의 돈을 내는 과정으로만의 하이패스인가? 저는 굉장히 그거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통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비록 11만 정도의 킬로미터를 연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는 약 4,000km 정도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통행 요금으로 보면 한 4조 원 정도가 되고요. 휴게소에서 주요수나 휴게소에서 나오는 매출 규모가 한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연간 약 8조 원의 규모의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400만 대 정도가 다니고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붐이 일어나고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 아시죠? 카카오페이, 서울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연 거기서 수수료를 우리가 냅니까? 그네들이 먹고 사는 거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그것을 원하는지를 아는 데이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간편성을 제공하면서 그 거래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하이패스를 볼 때 단지 거래의 편의성의 극대화가 아니라 이동 과정, 즉 모바일 환경에서의 우리가 그전에 가지지 못했던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려 8조 원의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데이터, 거기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데이터, 최근에 또 마이데이터라는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거랑 연관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핀테크하고 연결되면 굉장히 그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에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가진 꿈이기도 한데요, 데이터의 자산화입니다. 사실 공짜로 주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뭔가의 대가가 뒤에 있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자산화한다면요, 현재 고속도로 요금을 최소한도 20km 또는 반 이상을 무료로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계산을 해본 결과 대도시 주변에 20에서 25km 정도의 그 유료 고속도로 이용 정도는
아마 무료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무료가 아니죠. 돈을 내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하이패스가 갖는 그런 데이터의 자산화에 대한 그 의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봅니다. 근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신입니다. 통신. 사실은 2020년이면은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기획을 해서 보고를 했었던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톨게이트가 없어야 됩니다.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톨게이트가 전부 다 그 아까 여기 사례에서 보신 그 다차로 하이패스처럼 스마트 톨링으로 바뀌는 게 목표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정웅준 발표자께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하고. 따라서 현재 저희가 이 하이패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남궁 박사님. 네네네. 이제 네,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예. 5G나 6G 같은 이런 통신 환경에서 과연 현재 하이패스 같은 통신 시스템을 어떻게 잘 전이를 할 것인가, 그 전략이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런 시사점은 매우 의미가 클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국도로공사가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톨링을 빠른 시간 내에 성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교통부의 첨단교통과장님이신 이창기 과장님한테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첨단 교통과장이 아니고 첨단 자동차 과장인데, 예, 오늘은 좀 이제 그 첨단 교통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미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주제들과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그 다음에 친환경차,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관련 업무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미래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통이 이제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의 큰 트렌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율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라든지 AI를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율화의 흐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원에서 그 탈탄소화, 어찌 보면 친환경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수소, 전기 등 이제 내연기관에서 다른 동력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개인화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커스터마이징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각각 개인의 맞춤형 이동을 원하는 그런 시대로 더 접어들고 코로나가 그걸 또 가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PM법이라든지 모빌리티법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이런 개인화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 전환 과정의 그 과도기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가 또 한국 교통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느냐,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제 도약하느냐의 큰 그 관련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지금 방금 이제 또 다른 토론자께서 남궁성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그 여러 가지 통신이나 이런 것들 활용하면서도 또 다른 개인 정보라든지 또 우리가 또 이제 아까처럼 자율화를 하면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지금까지는 이제 겪어보지 못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들이 교통 분야에서 예전에는 교통수단을 담당하는 사람은 수단만 잘하면 됐고,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람은 인프라만 잘 만들면 됐는데, 이것들이 이제 각각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저희가 하는 것 중에 CITS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인프라에서 차량으로 주고 차량에서 또 인프라로 주게 됩니다. 또 차량끼리도 주게 되고, 이러면은 다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그 수단과 인프라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또 연결하면서 개인 정보라든지 어떤 정보의 그 자산화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같이 또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또 그 한국교통에서 또 같이 생각을 해가면서 가야 될 것이고, 특히 그 부분에서 저는 인프라의 역할이 그 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많은 교통수단이 사실은 인프라에 따라서 좀 그 인프라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일본에서 차를 팔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본 인프라에 맞춰서 차량을 좌측의 통행에 맞게 핸들을 우측에 해야지 팔리겠죠. 이렇게 인프라가 먼저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 그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은
이제는 어찌 보면은 저희가 좀 앞으로 참고할 레퍼런스가 좀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선도적인 위치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께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자세로 누군가를 참고하고 기다리기보다 지금 있는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세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국의 그 교통 인프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우리 발제자분들한테 한 1, 2분씩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하게 됐어요. 제가 시간 예측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을 정리를 매듭을 짓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자동차 그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생산 강국이다. 그 다음에 또 인프라를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또 구축한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교통 서비스, 뭐 고속철도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교통 서비스를 또 최고의 교통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 짧은 기간에 이 자동차 생산과 산업과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과 더 나아가서 이 교통 국민들의 교통 서비스를 세 가지를 아주 그 선순환적으로 잘 성공시킨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경험, 교통 분야의 발전 경험을 굉장히 배우고 싶어한다. 그 점을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이제 진화를 하게 되고 전환을 하는 그런 시점이 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거대한 대한민국의 어떤 대설계 전환 이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이 교통 인프라, 교통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교통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전문가 또 세계 여러 나라와 손을 잡고 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의 수준의 전전에 따른 어떤 그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 이것을 꼭 앞으로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서 이루자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한국의 교통 인프라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제해 주신 발제자분, 토론자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를 기획해 주신 경제민사연구회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 그다음에 철도공사 도로공사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을 주관해 주신 오재학 원장님과 발표와 토론을 맡아준 8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유튜브 및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교통 인프라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세션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크리스탈 D를 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